정청래계에서 김민석 의원의 계엄 당일 행적을 두고 또다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석 의원 앞서 약 처방전까지 공개를 했는데 최민희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야, 참 제가 별거 다 하네. 병원 처방하고 약국 처방전을 가져왔어요. 해열 진통소염제 이걸로 이제 링거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약국 가가지고 일주일치 약을 받았는데 진해거담제, 골격근 이완제, 소화성 궤양용제 이런 거 얘기하는 제 속은 편하겠어요? 저는 그 당일 본회의장에서 당일 김민석 총리를 만났고 그리고 당연히 표결을 했는 줄 알았어요. 우리 조금 이렇게 장례가 어수선해서요. 그런데 표결을 못했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쩌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감기약을 먹고 못 일어났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가족은 뭐 하고요. 보좌관들은 뭐 하고요.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네. 김민석 의원이 계엄날 뭐 했냐는 CCTV가 공개가 되면서 조금 일단락 되는 것 같았는데 박원석 의원님,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조금 논란을 이어가고 싶나 봐요. 보좌관은 뭐 했냐 이렇게 다시 묻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대당보다 더한 모습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김민석 총리가 당일날 아예 국회에 안 온 게 아니고 늦은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 CCTV 장면에 보면은 막 서둘러서 뛰어가는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까? 표결은 못했지만 본회의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럴 만한 이유에 대해서 아까 이제 뭐 약 성분까지 본인이 공개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아마 최민희 의원을 비롯해서 친청계에서 이 문제를 계속 이제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결국 이제 김민석 총리의 어떤 이미지 이런 거를 계속 공격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후단협하면서 노무현에게 등을 돌리고 당을 배신했던 사람 아니냐. 그리고 계엄 당일날 행적도 뭐가 두려워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즉시 본회의장으로 오지 않고 결국 머뭇거리다가 온 거 아니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이제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지 깎아내리기를 하는 거죠. 근데 김민석 총리가 계엄 가능성을 누구보다 먼저 경고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때문에 계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내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다만 이런 어떤 뭐 감기약 먹고 잤던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늦은 건데 그거를 글쎄요, 뭐 김민석 총리로서도 그 대목이 안타깝겠죠. 근데 그게 같은 당내에서 저렇게까지 공격할 소재인가 아무리 전당대회라고 하지만 조금 과하다 싶은 생각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꼭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민주당 내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온갖 게 다 터져 나올 것이라면서 특히 김민석 의원이 터질 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마 재밌을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전초전이거든요. 온갖 게 다 터져 나올 겁니다. 김민석은 아마 터질 거 많을 거야. 왜냐면 이 사람 재산 형성이라는 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뭐 한 일이 없는데 재산 어디서 나오고 막 애들 막 유학시키고 막 이런 거잖아요. 원래 대장동 사건도 언제 터진 거예요? 민주당 경선 때 터진 거예요. 지금 나온 게 그 중에 하나가 너 계엄날 뭐 했어? 이건 김민석한테 치명적이거든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자고 있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계엄 상황이잖아요. 보좌진 다 있잖아. 그럼 자꾸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얘들 싸우면 진짜 무섭게 싸우고 온갖 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파묘하고 조선시대 사화예요, 사화. 씨를 말려버리는 거. 무섭습니다. 네, 이거는 꼭 김현정 의원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싸우면 굉장히 무섭게 싸운대요.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까지 다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저희 당 이제 좀 싸움 붙이는 거죠. 사실 뭐 근거는 없으면서 막연하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너 계엄날 뭐 했어? 이 얘기도 다 납득할 만한 설명을 했잖아요. 감기약 먹고 잠들었고 다시 담 넘어가지고 국회에 출석한 것까지도 다 설명이 됐는데 뭐가 납득이 안 됩니까?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금 사화처럼 싸울 것이다, 파묘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전당대 이후에 극심한 내용에 쌓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선거든 간에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네거티브냐 또는 검증이냐에 대한 경계도 사실 모호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과거를 소환해서 상대의 방을 공격하고 이런 방식에 대해서 그것이 그렇게 한달에서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한테 유리할 것이냐, 이거는 또 변론의 문제이거든요.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저기 정권의 성공과 외연 확장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후보를 누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오히려 네거티브라든지 우리 당을 좀 더 크고 확장시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분열시키는 요소로 선거운동하는 후보는 오히려 저는 선택권에서 멀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온갖 게 다 터져 나올 것이라고 한 거는 뭐 자녀 유학비 문제라던가 이런 돈 문제를 조금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인사청문회 때도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김성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김민석 그 총리 청문회 당시에 그때 많은 의혹이 불거졌죠. 자신의 수입보다는 더 많은 뭐 내용을 지출하고 있었다는 게 그때 총리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게 밝혀졌고 그렇지만 명확한 수입원은 제대로 해명해내지 못했었어요. 또 아울러서 이제 불법 정치자금 사건 연루자와 검증거래 관계도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제가 봐도 진중권 교수님이 아마 저 많은 내용이 나올 것이다는 주 타겟은 아마 김민석 후보가 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특히 이제 지난번 이제 이재명 당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이재명 그 지금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최고의 그러니까 사법적 리스크가 그때 다 나왔다고요. 저 원내대표 시절인데 그때 대북 송금이 아니라 성남 FC 후원금 네이버 뭐 이런 등등에서 그 후원금 문제. 그리고 대장동 사건 다 그때 터진 거예요. 전당대회와 그 다음에 그런 보수 진영에서 국민의힘에서 그걸 갖다 터뜨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 과정에서 그게 나온 것이고, 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지금까지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심지어 이제 후속되어 있는 김경 전에 민주당 시의원 그 공천 관련해서 물론 이제 강선우 의원도 같이 구속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이 사람이 김민석 당시 총리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더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당을 막 모아가는데 그때도 이 교인들에게 상당히 금품을 살포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도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선거가 이제 중반전을 넘어가면은 막 지력당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때 많은 저는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